교수님 그럼 제 질문 한 가지 네네.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에이즈 첫 부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검하셨을 때 뭐가 다른가요? 에이즈와 다르죠. 그게 시청자들이 되게 궁금한데. 네. 그 왜 걸리는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그분 뭐 동성애 뭐, 뭐지? 아니 어떻게 다른? 왜 걸리냐면 이제 안전하지 않은 성생활, 좀 조심스럽지만 보호 도구 콘돔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금지 단어 아니에요? 아, 이제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피가 날 정도의 제가 부검했던 분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성애자는 아니셨어요. 안전하지 않은 그 상태에 그걸 했고, 에이즈에 이제 감염이 되는 거는 안전하지 않은 성생활.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HIV 감염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내부 소견을 보면 남들이 안 걸리는 거가 걸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했던 그리고 수많은 에이즈 환자가 걸리는 폐렴이 폐포자충. 이름이 어렵죠? 주인할 때 폐포자충. 영어로는 이제 외국말로는 뉴모시스트 카리나이라고 부르는데요. 카리니라고도 하고. 근데 이게 우리 안 걸려요. 뭐 그까짓 것 하고 하는데 에이즈 환자는 걸려요. 똑같이 막 공중에 떠다니고 별거 아닌, 지금도 아마 떠다니고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떠다니는 건데 보이지 않는다. 원래 우리는 안 걸린다. 근데 왜 걸리냐? 면역 체계가 다 망가져서 그래요. 그리고 암도 흑색점. 여러분 뭐 잘 모르실 거예요. 서양인들은 많이 걸리는데 이게 뭐 잘 안 걸리는 피부암도 면역이 약하니까 여기 피부에 면역 덩어리예요, 여기가. 여러분 여기다 에이즈 바이러스 묻혀도 안 걸려요. 피부가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게 면역 시스템이 다 뭉개지니까 암도 걸려요. 면역이랑 암이랑 관계 있는 건 다 잘 아실 거예요. 뭐 등등, 각종 감염증, 이제 안 걸리는 것들이 온몸 안에 각종, 그리고 종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핵은 뭐 일반 사람도 걸릴 수 있는데, 결핵균도 잘 모르는 결핵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결핵균. 결핵균도 되게 많거든요, 종류가. 그런 결핵균도 걸려져 있고, 장염이면 그냥 배탈 그 장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르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병균에 있는 장염도 막 걸리고요. 그래서 온몸이 다 이 염증 덩어리예요. 딱 열으셨어요. 열은 순간. 예. 이미 알고 있었죠. 에이즈 환자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CT도 보고 다 들어갔고, 다 이제 엑스레이 다 보고 들어갔으니까 다 알지인데, 이 안에 내부는 처참해요, 사실. 각종 질병의 모든 감염증이 그 안에 많이 산재되어 있다. 특히 지금은 약을 먹어서 에이즈에 안 걸려요. HIV 감염이 돼도. 근데 그때는 그 약이 개발되기 전이라서 쫙 퍼져 있는 거죠. 이런 이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그래서, 뭐 고름덩어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염증 덩어리. 예, 끔찍했죠. 근데 이게 하나하나 중요해요. 하나하나 장기마다 어떤 기전으로 이런 게 걸리게 되고, 또 어떤 감염증이 있고, 어떤 종양이 있고, 뭐 이런 것들. 골수에는 어떻게 침범해 있고, 뭐 이런 것들. 뇌에는 또 어떤 게 뭐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소중한 거라서, 그 당시에 우리가 에이즈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병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바이러스의 먹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면역이 무너져.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냥 마음껏. 그것들을 제어할 T셀 이런 면역세포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식세포 뭐 이런 세포들이. 모든 병 다 걸린다. 맞아요. 다 있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병이 다 걸립니다. 감염병이. 그럼 교수님, 건전하지 못한 성생활, 정상적이지 못한 성생활을 했는데 왜 에이즈라는 병에 걸려요? 에이즈 복균자, 그러니까 HIV를 가지고 있는 분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체액이나 아니면 성관계 도중에 성기 부위에 상처가 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과격한 또 이런 제가 이런 거에 과추형이 아니라 이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런 안전하지 못한, 그러니까 원래 안전한 건 뭘까요? 배우자, 그리고 나와
뭐 이제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애인, 서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닌 뭐 원나잇, 요즘에 하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알지 못하는 사람, 파트너가 이럴 경우에는 안전한 보호 장구를 꼭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상대방이 HIV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게 체액이나 뭐 예를 들어 콘돔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방어 보호막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이런 보호 도구를 착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뭐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걸 가지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체액, 뭐 정액이나 아니면 뭐 이런 체액, 분비되는 체액, 또 상처가 날 수 있어요. 미세하게. 이건 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상처 난 부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왜냐하면 우리가 나오는 분비물에 바이러스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피부 같은 경우에 재채기가 닿았다. 에이즈 환자에 괜찮습니다. 피부가 보호를 해주니까. 근데 점막이면 어떨까요? 점막은 어디냐면 눈꺼풀. 여기 점막이죠. 구강점막.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성기에도 점막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나 남성이나 느낌 아실 거예요. 아마 뭐 이런 점막 하면 어떤 느낌이신지 알 거야. 근데 거기에 상처가 나기 또 쉬운, 성관계라는 게 상처가 나기 쉬운 행위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에이즈 홍보대사는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했던 부검에 관련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에이즈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접촉했기 때문이네요. 근데 그 병이 왜 생겼는지는 모르는 거네요. 원숭이에서 이제 기원한 바이러스인데요. 원숭이에서 어떻게 사람으로 옮겼느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유튜브로 참조해 주세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자세한 건 유튜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이 두개골을 열 때 이 전기톱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전기톱으로 옛날에 했었죠. 요즘에는 톱을 이제 그런 의료용 톱이 있습니다. 의료용 톱을 이용해서 옛날에는 의료용 전기톱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게 너무 가루가 많이 튀어요. 워낙 파워풀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 뼈가루가 날리니까 요즘에 이제 수동으로 익숙하면 이게 훨씬 빠릅니다. 근데 그것도 뼈가루가 날리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잘 안 날립니다. 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교수님 안에 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톱질 하는데 그 장인 정신으로 두께를 느낍니다. 탁 하는 순간 뇌에 머리뼈가 있으면 그 사이에 막이 있어요. 그 다음 뇌가 있고 막 아래 물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딱 비는 순간에 딱 느껴집니다. 그냥 막 힘줘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하다 보면 탁 하고 느낌이 옵니다. 뼈만 잘랐다. 이제부터는 막이다. 그런 감각이 옵니다. 영화 같은 데 나올 때 항상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내가 뼈 바로 밑에 있는데 어떻게... 왜 톱에 무사하냐? 네. 감각이라는 게 딱 있습니다. 하다 보면. 됐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어떤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집에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검안 의사를 이제 병원에 애가 사망하기 직전에 이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이미 사망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응급실에 있는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딱 봤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 한 5세? 5, 6세였던 걸로 기억해요. 꼬맹이, 제일 이쁠 때죠, 남자아이. 근데 그 아이가 욕창이 있는 거예요. 욕창은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욕창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누워있는 대개 이제 장기간 뭐 뇌손상을 입은 환자라든지 이런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뭐 식물인간이라든지 이런 분한테 생기는 건데 아이한테 욕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감염성 질환이 있는 거예요. 감염성 질환.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병원 맞다, 죽은 거는. 근데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해서 용감하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때 신고 의무가 아닐 때였을 거예요. 선생님이 신고를 했고 이제 부검을 했는데 이 아이한테는 각종 피부염이 있었던 거야. 이게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 그리고 아이가 폐렴을 심하게 앓았는데 병원에 안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애는 아무런 약도 처방받지 못하고 그냥 누워있다가 죽은 거예요. 욕창까지 있다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게 이거는 아동학대다. 왜냐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도 또 아동학대고, 또 아이한테 욕창이 생겼다는 것도 문제인 거야. 근데 그 엄마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유명하다기보다는 한번 TV에 나왔던 분이에요. 근데 그 프로그램도 제 기억으로는 신동엽 씨가 했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 아이 잘 키우는 좋은 엄마로서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노인이나 걸릴 듯한 욕창에 온몸에 전신에 피부염 그리고 폐렴으로 사망한 거죠. 그래서 그 법정에서는 그 어머니는 아주 강경했습니다. 나는 아이한테 최선을 다했고 이거는 나는 죄가 없다. 근데 뭐 저야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뭐 하루 이탈 이렇게 누워서 생기는 게 아니다. 욕창은 되게 패였거든요. 이건 최소한 10일, 일주일에서 10일 이상이다. 아이가 고정된 자세였고 체위 변경도 안 됐고 아이의 뭐 피부염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거다. 폐렴은 걸릴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끝까지 병원을 안 데려간 거죠. 죽은 다음에 데려간 거죠, 아이를.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이 사건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애가 욕창이 있었다는 거. 이게 너무 강렬했어요. 보통 욕창은 아마 여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알겠는데 노인분들은 이게 체위 변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꼬리뼈 있는데, 등뼈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양쪽 골반 있는데, 이런 데에 생기는 건데, 얘는 아이한테 생겼다는 게 좀 충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오려고 지난 20년간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쭉쭉 살펴봤는데 정말 많은 가슴 아픈, 정인이 사건이 너무 크게 알려져서 그렇지 사실은 아동학대는 꽤 오랫동안 있어 왔고요. 하나 기억에 남는 사건을 말씀드리면 11개월 된 아이가 생후 11개월 된 아이가 병원 응급실로 온 거예요. 갑자기 의식이 없으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CT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막하 출혈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왜 생겼을까요? 던졌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1세 미만의 아이는 어떻게 해도 생길까요? 흔들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뭐다 절대로 아이를 흔들지 말라고 그러죠. 과거에 흔들린 아이 증후군, shaken baby 신드롬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그렇게 안 불러요. 지금은 학대성 머리 손상. 근데 12개월 전 애가 경막하 출혈이 왔다? 이거는 흔든 거예요. 선생님 딱 눈치챈 거죠. 신고를 한 거야. 신고해서 경찰이 왔죠. 경찰이 부검하자 그러니까 정말 강력 항의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니 왜 그러시냐고. 이거 우리 애가 죽은 것도 억울한데 왜 또 애를 2번 죽이냐고. 그때 유가족이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해도 소용없어요. 경찰 형사님이 이거 해야 된다. 올렸고 검찰에서 영장 청구. 영장 나오면 유족의 의지랑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부검했는데 머리를 열자마자 바로 알았어요. 흔들었구나. 아니 던졌구나. 이건 흔든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머리에 골절이 동반돼 있었어요. 던졌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애가 넘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머리에 골절이 뇌출해 있다고 그러니까 애기는 넘어져서 안 생겨요. 위치 에너지가 그렇게 안 돼요. 결론적으로는 애를 던지고 흔들고 던졌겠죠. 흔들고 던졌을 거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법정에 당연히 다행히 안 갔는데 형사님이 강하게 이제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법의학자 다 알아냈다고. 사실은 뭐 다 알아낸 건 아니고 그냥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형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왜 둘이 동시에 그랬냐? 남자가 바람을 폈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노한 엄마가 아이를 학대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메데이아 컴플렉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정생활에 불만이 있는 경우 자신의 아이를 해치는 경우를 메데이아 컴플렉스라고 부르는데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불만스러운 가정생활. 근데 이런 비슷한 케이스를 제가 2케이스나 한 적이 있어서 이제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류의 사건. 그래서 이제 메데이아 컴플렉스는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간의 문제지 아이들과는 독립된 인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신고가 들어왔는데 경찰이 가보니까 쓰레기 봉투 안에 좀 끔찍한 사건인데 이제 아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버린 거죠. 참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부패가 된 거예요, 많이. 그래서 이제 왔어요, 부검대로.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저희 법의학자가 할 일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살아서 태어났는지 죽어서 태어났는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아이의 작고 작은 가슴을 열어서 폐를 꺼내는 거예요. 폐를 꺼내서 어떻게 하냐? 물 위에 띄워보는 거예요. 기관지라고 그래서 공기가 통하는 그 입구를 실로 묶고 비커 같은 거 있잖아요. 컵 같은 거, 투명 컵 위에 폐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서 응애하고 울면 이 숨이 훅 들어오면서 아이의 폐가 까매져요. 그래서 폐가 둥둥 뜨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사나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엄마 뱃속에서 안타깝게 사망해서 아이가 태어났으면 한 번도 울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숨을 안 쉬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폐는 어때요? 공기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엄마의 자궁 속에서 태반을 통해서만 영양분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사사나일 경우에는 아이의 폐가 가라앉아요. 이 컵 위에서. 그래서 법의학자는 이 첫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2번째 방법은 CT를 찍는 겁니다. 아이한테 CT를 찍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물론 이제 진짜 살아있는 아이는 CT를 잘 안 찍어요. 이 방사능 노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망한 아이니까 이제 CT를 찍은 거죠. CT를 찍으면 폐가 한 번이라도 숨을 쉬어갖고 뭐 응애응애 울면서 하고 숨을 들이마시면 어떻게 돼요? 폐가 쪼그라져 있던 폐가 쫙쫙 펴져요. 그러면서 까맣게 보여요.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보시면 폐가 까맣잖아요. 그런 것처럼 까맣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성이 20대 여성이었어요. 미성년자는 아니었는데 아이를 낳고 6일 난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건. 부패가 많이 된 시신이 저한테 오니까 제가 이제 부검을 통해서 이제 물 위에 뜨기도 하고 CT를 찍어 보내는 것도 있었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처음에 이 여성은 경찰한테 조사를 받을 때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겁나고 자기가 너무 키울 능력도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사정이. 그렇지만 그래서는 안 됐는데 이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에서는 그렇게 이제 순순히 영아 살해를 인정했는데 검찰로 넘어가니까 변호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말을 바꾼 거예요. 얘가 죽어서 태어났다. 근데 왜냐하면 부패가 되면 문제가 이 부패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 몸을 부패, 썩게 하는 거는 뱃속에서 시작돼요. 뱃속 어디요? 대장. 그러니까 우리 대장균이 이제 이 부패를 시작하게 하는 요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가스를 만들어내요. 부패가스를. 여러분은 맞기를 평생 맞지 않기를 기원하는 시신 냄새라는 게 약간 황 냄새 같은 거거든요. 황이랑은 또 다른데 묘한 냄새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세균이 만들어낸 부패가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스가 막 방울방울 이렇게 가스가 차니까 몸에.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 위에 이렇게 띄우는 거 이거는 부패가스 때문에 뜰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되게 당황스럽죠. 근데 이제 CT를 찍었어요. 사진을 보면 까맣게 폐도 있지만 간 같은 데 보면 이게 방울방울이 있어요. 근데 그 방울이 작아요. 근데 폐는 전체가 까매요. 그러니까 이게 부패가 돼서 이렇게 조금씩 방울이 생긴 거랑 하고 숨을 쉬었던 거랑은 그 차이가 너무 크니까 봐라. 이거 숨 쉰 거다. 이제 판사님께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변호사님도 이제 대리인으로서 아니 죽어서 나왔다라 주장했다가 이제 그 CT 사진이라 이런 걸 설명을 들으니까 바로 태어난 건 맞고 살아서 이제 바꿔야죠. 변호의 방향을. 이 여성이 참 사연이 많고 불쌍하다. 뭐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다시 얘기하는. 그래서 저희가 만나는 가장 어린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사망하는 아이예요. 좀 안타깝죠?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지금으로부터 한 12, 13년 전인데요. 그때 아마 7살 아이였던 걸로 기억해요. 7살 아이가 사망해서 왔는데 아이가 보통 사망했을 때 부검할 때 저희가 엑스레이도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혈액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검사하는 게 이 눈 안에 유리체액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눈 지금 이렇게 눈 딱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실제 눈은 정말 크거든요. 실제로는 굉장히 커요. 아무리 눈이 작아 보이는 분도 이렇게 덮고 있는 게 많아서 그렇지 실제 안구는 꽤 커요. 그 지구알 뭐 젤리인가? 지구 젤리인가? 그거 뭐 진짜 그만해요. 근데 그때 그 눈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유지가 되는 건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맑은 물이. 근데 조금 끔찍한 얘기지만 저희가 부검할 때는 그 맑은 물을 빼서 전해질이라는 걸 검사해요.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아이의 전해질이 중에 나트륨. 여러분 나트륨 아시잖아요. 소금, NaCl. 그 나트륨이 180이 넘었어요. 그러면 정상이 얼만데요? 보통 정상이 한 135에서 한 145, 150까지? 근데 180이다? 너무 높은 거예요. 나트륨이 이렇게까지 높으려면 되게 소금 중독인 거예요. 소금 중독. 소금 중독은 어디서, 법의학에서 어디서 볼 수 있냐? 난파된 사람. 네. 우리 몸은 나트륨과 칼륨이 잘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근데 소금을 많이 먹으면 소금이 중독이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맞아요. 소금 중독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아이를 엄마가 이제 안타깝게 계모였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계모가 학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계모 중에서도 그러니까 아이를 입양하거나 새롭게 만나셔서 결혼하신 분들 중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이 사건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아이도 소금을 먹이고 때리고 뭐 그러다가 아이가 사망했는데 결정적으로 사망하게 된 원인은 소금 중독이었어요. 7살 된 아이를 그러면 사망케 했으면 몇 년이 나왔을까요? 네. 여러분 생각에는 마음 같아서는 무기징역, 아니 똑같이 병 먹이고 소금 먹여라. 뭐 이러실 것 같은데, 지금 딱 이러시는데, 맞아요. 10년 나왔어요. 많이 나온 편이에요, 사실은. 옛날인데도 엄청 높게 나온 편이에요. 그 집안은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어요. 엄마가 술에 좀 많이 노출됐고, 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는데, 아들도 똑같이,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이혼하고 새로 만나신 가정이었는데, 아버지도 이제 검찰에선 기소를 했는데, 아버지는 무죄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네 맞아요. 아이가 너무 불쌍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정인이 사건. 아이 이름이 사실 정확히는 성이 정씨고 이름이 인이에요. 인. 그래서 정인. 근데 그 아이는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이제 양천경찰서에서 이제 자문을 하고 이제 보통 자문한 다음에 이제 법정에 나갈 때 사실은 법정에 나가는 게 아주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냥 가면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변호사님들이 집요하게 하니까. 근데 그 사건은 안 부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저를 불렀어요. 법원에서. 그래서 검찰 측 증인으로 갔죠. 그래서 제가 가고 싶었던 이유는 왜 기다렸냐면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까지 아이를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말끔한,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교육받고 그다음에 외모가 훌륭하고 뭐 예쁘다는 게 아니라 예쁘고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뢰가 가는 사람 있잖아요. 깔끔하고 이 사람은 교육을 잘 받았었고 아이들에게 잘해줄 것 같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랬던 거예요. 외모로 봤을 때는 너무나, 왜냐하면 남편 직업도 방송국이었고 그다음에 아내분도 뭐 훌륭한 집안에서 종교적으로도 잘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에서 우리가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건수가 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소아과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이 아이가 계속 설사를 하는 거예요. 소아과에서 저희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 그런 것만 보시는, 장만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막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안 나는 거예요. 왜 설사가 너무 심하면 애 진짜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물이 쭉쭉 빠져나가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해서 안심해도 되겠지만 수액을 주입해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 설사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뭐 약도 안 듣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약이 안 들 수도 없고 갖은 처치를 했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각종 검사를 했는데 원인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네, 지켜봤어요. 몰래 교수님이. 그랬더니 엄마가 누가 있으나 없나 딱 보더니 아이한테 여러분 스쿠땡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아이한테 엄청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름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의사는 금식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이게 애를 낳게 하겠다고 한 건지 스쿠땡렌을 대량으로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계속 설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결론은 어떻게 됐냐? 네, 신고를 했죠. 아이를 엄마한테서 분리를 하고 딱 그 약을 멈췄더니 나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민하우젠 남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렸을 때 허풍선이 남작의 모음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있으시다고요? 독서량이 상당하시군요. 허풍선이 남작의 모음이라고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막 항해를 하다가 어디서 빠졌는데 초콜릿 바다예요. 막 지금 나오는 뭐 윙칸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막 그런 걸 막 얘기하는데 막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사실은 사실이다. 근데 이게 허풍선이 남작의 모험의 주인공의 이름이 미나우젠이에요. 근데 미나우젠 남작의 이름을 따라서 미나우젠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미나우젠 신드롬은 뭐냐? 막 아픈 척 하는 거야. 그러면 막 관심을 끌어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자기한테 자해를 해서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정신병적 이 미나우젠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근데 미나우젠 신드롬 바이 프록시라는 게 있어요. 프록시는 아시죠? 뭐 원래 인터넷 서버에서 이 네트워크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게 대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나우젠 신드롬 바이 프록시는 대리 미나우젠 신드롬이에요. 이거는 보호자가 되게 아이죠. 노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막 돌보다가 막 아파요. 막 헌신적으로 돌보는데 계속 아파.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보는데 너무 불쌍하다. 관심을 어디다 기울여줘요? 이 불쌍한, 가련한 엄마, 가련한 이 간병인, 뭐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는 거를 미나우젠 신드롬 바이 프록시라고 그래요. 이 케이스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미나우젠 신드롬 바이 프록시에서 아동학대에서 이걸 딱 끊었더니 바로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좀 아이들 이야기라서 조금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의학자들이 이런 거 공부하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신고를 하고 이런 이유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시민으로서 신고 대상자가 아니시더라도 또는 시민의 눈으로 주변의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스테로이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뭐 굉장히 유명한 약인데 사실 어원이 그리스에서 유래됐어요. 그 어원이 어디서 유래됐냐면 스테레오스라고 그래서 이게 원래 고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오이드가 그럴 것 같은 거,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 거 이럴 때 오이드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고체 같은 것 뭐 이런 데서 이제 어원이 왔지만 어찌됐든지 뭐 이런 스테로이드가 우리 일반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알려진 거는 사실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스테로이드를 써갖고 사망한 사람의 부검한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일단은 집 자체 안에 헬스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왜 그 동네에 가보면 헬스장 있잖아요. 그런 헬스장처럼 모든 기구가 다 갖춰진 큰 헬스장을 자기 집안에 갖고 있는 분이었고, 그분이 사실은 재벌의 반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재벌 직계면 이제 그 회장님이시고, 이제 재벌의 상업주에 뭐 이렇게 좀 내려가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40대인데 죽은 거예요. 여러분 뭐 모두 다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자 기대여명이 높은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그 나라가 어디에 있냐면 프랑스 남쪽에 있는 작은 도시 국가보다 조금 뭐 그 정도 되는 국가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사느냐? 거기 원래 부자가 많이 살아요. 전 세계 GDP 1위 막 이런 거 OECD 이런 데가 발표하는 거 보면 룩셈부르크가 항상 1등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모나코를 빼고 한 얘기예요. 왜냐면 모나코 너무 작아서 룩셈부르크랑 통계를 같이 안 잡은 거예요. 근데 거길 잡으면 실질적인 1위가 이제 모나코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한테는 뭐 그레이스 켈리라고 옛날에 굉장히 그 아름답고 유명한 여자 배우였는데 모나코의 왕자한테 이제 시집을 갔는데 안타깝게 이제 사고로 죽은.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부자가 오래 살아요. 이거 좀 불편한 얘기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운동도 좀 적당히 하고 또 먹는 음식도 패스트푸드나 이런 거를 좀 자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오래 사는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얘기한 집안에 헬스장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진짜 많으니까 굉장히 부자인 분인데 왜 40대에 죽었을까? 제가 이제 부검을 해보니까 내부에 뭐라 그럴까? 심장이 600g 정도 되는 거예요, 무게가. 근데 여러분 혹시 심장 무게 기억나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심장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심장 무게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280에서 320g 정도, 남자라면 보통 그 정도인데, 물론 뭐 서장훈 씨 정도 막 이런 분들은 엄청 뭐 체격이 크니까 조금 그것보다 클 수 있는데 600g이면 아무리 서장훈 씨라도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600g이 나오려면 원래 어떤 질병을 알아야 되냐? 고혈압성 심질환 또는 뭐 신경 안 쓰신 분도 있죠. 뭐 담배 피우면서 막 내 몸은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막 전혀 뭐 의사를 찾아보지 않고 막 이런 분들이 자기가 고혈압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600g 정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부자에다가 40대잖아요. 근데 왜 600g이었을까? 이분한테 좀 특징이 있었어요. 근육이 그냥 울퉁불퉁한데 우리가 보통 그냥 몸이 열심히 운동한 분들이 좋은 거 말고 진짜 울그락 불그락 막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스테로이드에 이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런 정황이 있었고, 저희는 이제 사망 원인을 신비대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사실 만병통치약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굉장히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개념들 갖고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실은 왜 관심이 있냐면 제가 이제 레지던트 때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좀 배우고 와라. 그래서 키스트라는데, 혹시 키스트 아세요? 거기가 도핑 센터를 옛날 88 올림픽 때 했어요. 벤 존슨이랑 칼 루이스라고 아세요? 잘 모르시죠? 아마 제 나이 때는 다 아실 거예요. 원래 칼 루이스가 우사인 볼트처럼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나이였는데 100m 시합을 했는데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캐나다 대표인데 그 사람이 1위를 한 거예요. 세계 신기록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그걸 앉아서 봤거든요. 고등학교 때라. 봤는데 이게 완전 뒤집힌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벤 존슨이 금메달이 박탈된 거예요. 왜 그랬냐?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도핑 센터에서
미세하게 뭐 어떤 약물을 먹었냐, 스테로이드를 먹었느냐, 뭐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서 불법 약물을 파악한 거예요. 처음에 벤 존슨은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결국은 국제도핑위원회에서 이걸 인정하게 돼서 1위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스트의 이제 레지던트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때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때 좀 젊었어요. 귀찮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많이 후회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조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정말 몸이 좋은데 왜 심장이 600g에 사망했을까? 의 원인,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는 원래 체내에서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디서 만들어지냐? 부신이라고 기억나세요? 제가 왜 콩팥 위에 나폴레옹 모자처럼 되어 있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껍데기, 피질이라는 데서 코티졸 또는 코르티졸이라고 부르는 스테로이드가 나온다는 걸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나와요. 또 그거 이외에 여러분 또 아는 스테로이드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여러분 남성 고환에서 나오는 20대 때 이게 강렬하게 치솟는 이런 테스토스테론도 여러분이 아는 스테로이드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원래 스테로이드가 나와요. 이게 이제 연령별로 또 상황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또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다 줄었더라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건데 이걸 인위적으로 바깥에서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좀 살펴볼 거예요. 우선 스테로이드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스테로이드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코티코스테로이드라는 게 있고요. 또 동화스테로이드라고 해서 흔히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코티코스테로이드는 코티졸, 코르티졸, 또 알도스테론이라고 기억나세요? 아마 중학교 때 배우셨던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부신에서 나와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게 이제 나트륨과 칼륨을 교환하는 그래서 몸에 부종도 관여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호르몬인데 이것도 스테로이드예요. 이것도 부신에서 나오는데 이런 거를 코티코스테로이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동화 스테로이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테스토스테론, 물론 테스토스테론 말고도 다른 남성 호르몬과 비슷한 그런 호르몬 종류가 있는데 그냥 이제 쉽게 우리가 그냥 동화 스테로이드 또는 그냥 스테로이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즉 동화 스테로이드예요. 이걸 앞으로 스테로이드라고 할게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때요? 우리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 왜 넣어줄까요? 근육을 좀 뭐라 그럴까?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데피니션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선명도? 이런 게 깨끗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스테로이드를 그래서 주입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걸 주입하면 어떻게 되냐? 테스토스테론이 고안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미 안에 있어. 그러면 우리 몸은 있는데 비슷한 게 그래서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고안이 위축이 돼요. 고안이 위축이 되면 그것만으로 치명적인데 발기불능이 돼요. 발기불능이 되고 심지어 무정자증, 왜냐하면 고안이 위축되면서 그리고 성욕이 감소가 돼요. 또 여성들도 요즘에는 맞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성들이 맞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남성화가 돼요. 여성도 원래 테스토스테론이 나오긴 해요. 이렇게 만들긴 해요. 부신 같은 데서 조금 나오긴 하는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넣어줘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면 목소리가 굵어진다든지 뭐 갑자기 가늘가늘한 목소리의 여성이 어느 날 근육은 좋아졌는데 목소리가 남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월경이 이제 뭐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또 남녀 모두 탈모, 남성 호르몬이 탈모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좋아요. 고환이 위축된다. 그 다음에 탈모가 온다. 이것만으로도 이거 왜 맞냐 이러는데 이게 근육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굉장한 뭔가 유혹 이런 것 때문에 맞게 되는데 이 스테로이드는 한 번이라도 맞기 시작하면 이거에 대해서 욕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호르몬의 불균형 이거 이외에도 뭐 갑상선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이게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돼요. 스테로이드를 맞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 HDL, LDL 아시죠?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H는 하이가 붙었으니까 좋다. 좋은 콜레스테롤.
그래서 HDL은 막 올려야 돼요. HDL 올리는 방법은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운동 같은 거 많이 하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어떻게 되냐?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HDL은 떨어지고 LDL이 확 증가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심장의 근육이 점점 커져요. 여기만 커지면 또 괜찮아요. 근데 심장의 근육도 똑같이 안드로겐 수용체라고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지만 심장 근육도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 그럴까? 심장이 비대해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힘 세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심장에 커지면 혈관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혈관이 같이 못 따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 자체에서 짜주다가 혈액이 제대로 공급 안 되니까 심장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지질에도 문제가 생기고 HDL에도 심장 근육도 커지고 그다음에 사실은 심장 혈관도 이 탄력성이 좀 떨어지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돌아가신 이유도 심혈관계 문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스테로이드 맞아갖고 근육이 예뻐지면 좋은 거 아니냐? 가장 큰 문제는 급사예요. 그리고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환, 위축, 탈모 이 정도면 정리되는 거 아닌가요? 대약물의 시대가 있었어요. 메이저리그. 그때 메이저리그에서 막 홈런 엄청나게 나오고 기억나세요? 막 샌프란시스코에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엄청난 타자가 막 이렇게 넘기고 막 이랬던 홈런 신기록 세우고 막 이런 대약물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 약간 특이한 게 쉽게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분들 막 싸우고 물론 운동선수들이 이제 뭐 원래 뿜뿜하니까 에너지가 근데 화를 내고 별것도 아닌데 가서 막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가 있었는데 이 약물이 정서적 부작용도 일으켜요.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늘 술 먹으면 어디부터 마비된다고요? 전전두엽, 이성을 관장하는데 스테로이드는 전전두엽과 편도체라는 데를 변형시켜요. 그러니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요. 또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에도 영향을 끼쳐서 우울증 뭐 이런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약물의 시대 때 선수들 프로필 좀 살펴보시면 일찍 죽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주 옛날에 아니지만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이런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는데 그 사람들도 살펴보시면 아는 선수 쭉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일찍 죽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기대 수명이 여명이 짧아져요. 결론적으로는 정서적 문제, 심혈관계 문제, 호르몬 불균형 뭐 이런 것들이 심각하니까 안 맞아야겠다. 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또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게 제가 스테로이드를 의사가 처방해서 맞고 있는데 끊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스테로이드는 동화 스테로이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부르는 그 스테로이드고 그러면 우리가 약으로 쓰는 스테로이드는 어떠냐? 이것도 부작용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거는 좀 반대로 근육이 감소되고 또 골다공증이 생기고 피부가 얇아지고 또 면역력이 약해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다만 그러면 의사가 왜 쓰냐? 의사도 다 알아요. 이걸 오래 쓰면 안 좋다는 거. 다만 어떤 적정한 용량으로 근거 중심으로 이거를 적절하게 쓰면 어떤 질환은 예를 들면 자가면역 질환 또 뭐가 있어요? 관절염, 천식 뭐 이런 것들에서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쓰면 더 나빠지고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쓰게 되고 물론 이런 것도 장기간 오래 쓰다 보면 쿠싱 증후군이라고 얼굴이 막 이렇게 달덩이처럼 되는 분들도 솔직히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보다 소중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작용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의사가 우리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이거를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용량을 잘 조절하고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래서 병을 극복하고 이런 걸 위해서는 끊으시면 큰일 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제가 좀 짧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약물을 쓰면 안 되는가 해서 특히 스테로이드 특히 남성분들 또 여성분들도 요즘 쓴다고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주변에서 되게 유혹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보다 깜짝 놀랐는데 막 유튜브 같은 데서 막 이거 쓴다 막 고백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김정국 씨 보면 몸 좋잖아요. 김정국 씨 검사했더니 어때요? 호르몬 수치가 정상에다가 정자 수치도 정자왕으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약을 쓰지 않고 좋은 몸을 만들 수 있고 꼭 또 그렇게 울퉁불퉁한 걸 만들어야 되냐 뭐 이런 고민들 건강을 해치면서
이런 걸 고민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또 제가 부검한 케이스 중에 아주 극단적인 40대의 아주 부유한 사람이 왜 사망했을까? 몸도 막 운동하다가 울퉁불퉁한 분인데 그 얘기를 함께 드리면서 했는데 실제로 꽤 많은 젊은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부검한 경우가 꽤 있어요.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의사의 처방으로 인한 스테로이드는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학교실의 이성호입니다. 오늘은 손상에 대해서 좀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오늘 다룰 사건은 칼에 허벅지를 찔렸어요. 어떤 분이. 왜 찔렸냐? 평소에 같은 업계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자영업이죠. 경쟁 상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서로를 약간 고발도 하고 견원지간이 된 거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양심을 품고, 왜냐면 영업정지를 꽤 오래 당했어요. 그래서 양심을 품고 칼로 혼내줘야겠다. 칼로 찔렀습니다. 어딜 찔렀냐? 다리를 3군데 찔렀어요. 그랬더니 사망했어요.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 이 사람이 나는 다리를 찌르니까 죽을지 몰랐다. 그러면 왜 찔렀냐? 불구를 만들 생각까지는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죽을지 몰랐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죽냐? 우리가 손상을 입으면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케이스 스터디네요. 케이스를 알려면 이론을 좀 알아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손상을 입으면 왜 사망하느냐?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첫 번째가 중요장기가 손상이 입는 거예요. 중요장기 손상. 2번째는 전신의 기능이 장애를 입는 거예요. 손상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중요장기가 손상을 입는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손상을 입으면 죽는 장기가 뭐 있나요? 심장. 맞아요. 심장, 그리고 머리. 뇌. 예, 잘하시네요. 그래서 심장과 뇌가 멍들으면 죽었어요. 멍만 들어도. 왜요? 뇌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뇌는 만져보면 뭐라고요? 부침용 두부. 그렇죠? 그래서 뇌는 물컹물컹한데 거기에 멍이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풀어 오르고 그러니까 쉽게 망가지겠죠? 심장은 왜 멍이 들면 죽나요? 심장은 자기가 전기가 전선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벼락할 때 기억나시죠? 벼락 맞았거나 아니면 전기 감정돼서 심장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멍이 들면 전선이 끊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렇게 운전하다가 안전벨트를 안 매면 쿵 하고 운전대에 부딪히게 되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심장 좌상이. 그래서 안전벨트를 꼭, 그리고 운전대에는 뭘 달지 마요? 띠리리리 할 때 이렇게 뭐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남자 로망이라 막 이렇게 다는데 그런 거 다시지 마시고요. 그냥 운전대는 운전대 그대로. 여하튼 어쨌든 심장이나 뇌에 직접적인 멍이 들어도 사망할 수 있고요. 그 중요장기 손상 중에 또 하나는 주변에 영향이 있어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머리에 출혈이, 뇌에 멍이 안 들어도 머리에 출혈이 생겨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뇌할 때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머리는 어때요? 머리뼈가 있고 그 안에 뭐 있다고 그랬죠? 막이 3개가 있고, 근데 그 지주막이라는 데 아래 물이 들어있고 그 아래 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뇌가, 머리에 출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머리는 이미 촘촘한 공간이라 뇌를 누를 수밖에 없어요. 출혈이 그러면 얼마나 생기면 누를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여기 페트병 몇 밀리리터죠? 그게 큰 거는 500이죠. 그거의 반이 뭐예요? 반의 반만 있어도 머릿속에 출혈이 그 정도만 나도 뇌가 누르면서 사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출혈이 생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2번째, 심장 눌림증이라고 그래서 심장이 있으면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이거를 심낭, 주머니 낭자를 써서 심낭이 있는데 심장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피 같은 게 차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수축과 이완이 돼야 되는데 심장이 수축과 이완할 공간이 없게 되면서 그때도 사망할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신해철 씨가 사망하게 된 이유도 심낭의 염증 때문에 사망했죠. 여기 장이 터져서 올라온 염증 때문에. 심낭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심장과 뇌가 문제가 생기면 사망할 수 있다가 가장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전신적 기능장애인데요.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출혈. 출혈이 얼마나 나면 사망할 수 있을까요? 보통 피가 우리 성인한테 보통 얼마 정도 있죠? 1kg당 75에서 80ml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70kg면 5에서 5.5리터 사이라고 보면 돼요. 여성분들은 보통 50kg대가 많잖아요. 그러면 4리터 정도, 남성보다는 1리터 적죠. 그러면 5리터에서 얼마나 흘리면 사망할까요? 피를. 급속도로 피를 흘리게 되면 한 20%에서 25%, 한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피를 급속하게 흘리면 사망하게 됩니다. 왜 사망할까요? 심장에서 혈액을 공급해서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 돌려야 되는데 이게 혈액량이 떨어지면 그만큼 조직에 보낼 산소와 영양분을 보낼 캐리어가 부족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정 혈액량이 있어야 되는데 충분한 혈액량이 없어 사망하는 거 그게 뭐다? 저혈량성 쇼크라고 그럽니다. 이게 가장 큰 쇼크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 자주 오냐? 칼 같은 데 찔리면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일반인 분들은 보실 기회가 아니라 보시면 안 되고 칼에 찔린다든지 맞았다든지 그러면 1리터 이상의 피를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장기가 창백해져요. 특히 콩팥은 뭐예요? 콩팥도 나중에 특집을 한번 하겠지만 콩팥은 혈관 덩어리들이 필터 위에 이렇게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로 이렇게 쭉쭉 오줌이 나가는 건데 혈관에 피가 적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콩팥의 색깔이 연해져요. 원래는 좀 붉으죽죽한 색깔인데 연한 색이 보여요. 또 뭐가 있느냐? 외상성 쇼크라는 게 있습니다. 외상성 쇼크는 뭐냐면 이건 방금 얘기한 저혈량성 쇼크랑도 좀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이런 겁니다. 주먹 크기만한 조직이 이만한 지방이든 근육이든 이런 게 으깨지면 혈액의 10% 정도를 잃게 돼요. 근데 피가 쫄쫄쫄쫄 잃게 돼요. 예를 들면 야구 배터리 때렸단 말이에요. 누구를. 너 임마 하면서 막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 때리면 안 되죠. 막 엉덩이가 막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됐어요. 그 안에 어떻게 돼 있느냐? 지방이 죽은 거야. 일단 꾹 눌렸어요. 그리고 근육도 일부가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조직은 어떻게 돼요? 혈관이 망가져서 피가 졸졸졸졸 새야. 그러니까 피가 흘러내린 거예요. 이 불그스름한 건. 그러면 이제 그게 주먹만한 크기다. 그러면 이게 우리 혈액의 10%, 약 500ml 정도를 잃은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걸 많이 때렸다고 쳐봐요. 전신을. 세 군데만 있어도 어때? 1.5리터죠. 물론 급속도로 피를 잃는 건 아니라서 저혈량성 쇼크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때요? 피가 이 세 개만 있어도 1.5리터를 잃는 거죠. 물론 우리 몸에서 피가 없어지니까 어때요? 피를 막 만들어요. 막 하는데 이게 만약에 너무 많이 멍이 이렇게 좌멸이 됐어요. 조직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커버가 안 돼요. 만드는 게. 그래서 사망하는 걸 뭐라 부른다? 외상성 쇼크. 이렇게 사망한 사람이 누구냐? 윤일병. 제가 이제 개인적 사건은 알려질 만한 사건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런 윤일병 사건 같은 경우는 전신을 이렇게 구타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고 아마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안 돼요. 왜냐? 이게 피멍 드는 거야 그 안에. 그러면 그게 뭐 죽는다라서가 아니라 이게 그만큼 혈관이 찢어지고 이런 고통을 굳이 어떤 이유에서라도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전신적 사망장애는 뭐다? 외상성 쇼크가 있고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급격한 저혈량성 쇼크보다는 조금 다르다. 또 뭐가 있느냐? 전신적 장애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뼈가 부러지면 큰 뼈 뭐가 있을까요? 넙다리뼈, 그 다음에 팔다리, 또 골반 이런 게 부러지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방이 좀 더 있어요. 골수랑 지방. 이게 혈관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색전증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또 뭐가 있을까요? 손상 입으면 전신적으로 감염. 예를 들어 프렌치 불독이 나를 물었어요. 살이 뜯겨질 정도로 심하게 물렸어요. 가까운 병원에 가서 광견병 뭐 이런 것도 맞고 항생제 주사를 맞았는데 내가 3일 후에 갑자기 폐혈증이 걸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어때요? 병원에서는 필사적으로 혈액 배양을 해서 균이 뭔지 찾아야 되죠.
왜냐하면 항생제를 써야 되니까 제때 맞는 거를. 아무 항생제나 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들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쓰려고 했는데 그만 죽었어요. 근데 혈액배양 검사는 그 후에 나왔어요. 녹농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슈도모나스 에루지노자라고 아실 필요 없어요. 녹농균이라는 균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의 원인은 뭐예요? 앙 하고 물은 거죠. 근데 왜냐? 중간에 나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뭐 자동차에 치인 적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나는 원래 건강했어요. 프렌치 불독이 물었을 때 너무 세게 물어서 피가 철철 나. 혈관이 찢어진 거야. 그러니까 프렌치 불독의 이빨에 있던 녹농균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사망하면 전신성으로 사망한 거죠. 감염이. 그런 걸 뭐라 불러요? 폐혈증. 폐혈증 쇼크. 나중에 이제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호흡수, 뭐 맥박수, 뭐 혈압 이런 걸 보면 이제 쇼크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폐혈증 또 심해지면 폐혈증 쇼크. 전신 장애는 제가 지금 뭐 얘기했어요? 사망할 수 있는 거? 출혈. 그 다음에 저혈량성 쇼크, 외상성 쇼크, 그 다음에 지방색전증, 그 다음에 또 감염에 의한 폐혈증 또는 폐혈증 쇼크.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저 같은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 처음엔 사이가 좋았어요. 혼내주려고 찔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죽었나? 봤더니 안에 열어봤더니 대퇴동맥이 끊겼어요. 다리에도 당연히 동맥이 있죠. 여러분 동맥은 어디에 있어요? 온몸에 다 있습니다. 따라서 칼로 찔린다는 건 뭐예요? 위험한 행위예요. 근데 이분이 세 군데를 찔렸는데 관통할 정도로 찔렸어요. 그러니까 잘못 걸린 거야. 특히 대퇴동맥 있는 부분을. 그래서 이분이 딱 맞고 한 15초 정도 걸어가다 푹 쓰러져 죽었어요. 길거리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길거리에서. 자, 그러면 피를 얼마나 흘렸을까? 대퇴동맥이 지름이 1cm예요. 꽤 크죠? 그러니까 이제 동맥이 직경이 약 1cm니까 피가 얼마나 나오냐? 그냥 계산을 해보면 단면적은 파이R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0.5 제곱하고 계산하는 거 하면 싫어하실 테니까 얘기만 드리면 분당 3.3리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혈액이 쫙 짜주잖아요. 심장이 120mm의 HG로 그거를 계산해 보면 3.3리터가 1분에 나오게 됐어요. 그럼 초당 몇 밀리리터? 55. 그렇죠? 55ml가 나와요. 대퇴동맥이 칼에 찔리면 55ml가 초당 나와요. 이거 물리도 아니에요. 산수예요, 산수. 그러면 아까 제가 몇 리터 흐르면 죽는다고요? 1리터에서 1.5리터, 1.2리터라고 칩시다. 그러면 20초에서 30초 안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무라이 영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촥 빼면 촥 그런 영화는 정말 약간 보여주거든요. 촥 나오면서 어때요? 팍 쓰러지죠. 동맥이 끊기면 나오는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120mmHg로 짜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2, 30초 만에 큰 동맥이 찔리면 사망한다. 원래 우리 법에는 그냥 죽일 의도가 없었다 그러면 무슨 죄? 상해치사죄. 근데 죽일 의도가 있었다? 고의가 있었다 그러면 무슨 죄? 살인죄. 그러면 형량이 차이가 많이 나요. 보통 판사님들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인의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지만 내가 이걸 하면 타인이 어쩌면 사망할 수도 있다. 위험이 있을 거다. 인식을 예견하거나 하면 고의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흉기를 준비해 갔는지 동기가 뭔지 또 공격 부위가 어딘지 반복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돼요. 내가 흉기를 준비해 가서 목을 막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이란 건 어때요? 사무라이 영화 보면 그리고 어때요? 내가 도포자락을 흩날리면서 막 했어요. 그러면 야 이건 좀 상해로 보기 좀 실제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재판장이 판단하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칼로 찌른다는 것이 어느 부위를 찔러도 혈관에 손상이 있다라고 보는 거는 당연히 의학적 상식이잖아요. 의학적 상식이 아니라 사실 일반인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피가 난다는 건. 근데 미리 준비를 해오고 또 넓적다리의 손상을 깊게 너무나 깊게 사실은 찌른 다음에 베었어요. 안쪽에서. 이런 자절창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손상을 입히겠다는 게 아니라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이 당연히 이걸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대퇴동맥과 정맥이 한꺼번에 절단이 됐어요. 사실은 이게 배면서.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한 사람만 찐 게 아니라 그 사람 부인도 찔렀어요. 20초쯤 또 도망가다 죽었고 또 찌르려고 여성분을 아내를. 그러니까 어때요? 원래 이렇게 찔렀으면 구호 조치를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욱 해갖고 찔렀다. 예를 들면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훅 하고 찔렀으면 내가 미쳤나 봐. 112 빨리 막 119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타인을 또 해치려고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 상처가 너무 깊어요. 그리고 아까 이런 건 무슨 혈관? 정맥. 동맥은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깊게 있어요. 이거 어때요? 깊은 곳을 찔렀는데 칼을 준비해갖고 그 칼로 또 한 군데만 찌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찔렀고 또 그었고 이러면 살인의 고의가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할 수 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제 판단이었고 이거는 이제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이제 법정에 가봐야지. 제가 사실 팔로업을 안 해서 모릅니다. 이런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라서 오늘 그냥 간단한 케이스를 여러분께 보여주려고 아마 인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피해가 막심하고 한 분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분도 그분은 이제 아주 중상은 아니었는데 다행히 도망을 주변 사람들이 또 도와주게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도 있다. 손상이라는 거는 어떻다?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어떤 기전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모든 범죄자들은 검찰에 가면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100% 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얼굴을 밟는 거랑 같이 할까 했는데 깜빡 얼굴 밟은 거는 안 가져왔어요. 얼굴을 발로 밟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린 다음에 눕힌 다음에. 그 살해 의도가 있죠. 그렇죠. 저랑 똑같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성호입니다. 최근에 이제 태권도장에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가 3세였는데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황당하게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제가 뭐 그 사건을 뭐 정확하게 뭐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가를 질식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이랑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질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과학적인 정의가 있어요. 질식이란 거는 몸 안에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쌓이고 이러면서 몸이 산성화되는 거를 사실은 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산소가 들어오지 않든 아니면 이산화탄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든 이 두 가지가 모두 질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 산소가 제대로 못 들어올까?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법의학적으로. 첫 번째는 통로를 막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목을 압박하는 거예요. 여기 숨을 못 쉬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아무리 여기 뭐 목을 압박한다고 그래도 여러분 여기 만져보시면 꿀꺽할 때 나오는 아담스 애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 딱딱하기 때문에 이게 뭐 부러지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산소가 안 들어올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 우리 목의 양옆에 목동맥 또 한자로 쓰면 경동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목동맥이라는 게 목을 압박하게 되면 동맥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산소가 안 오는 거냐? 이 뇌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심장이 어때요? 120ml/hg로 짜주게 되면 이게 혈관을 따라서 쭉 전신에 퍼지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이 뇌로 가는 거는 이 목에 있는 동맥, 목동맥 또는 경동맥을 통해서 뇌로 전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목을 압박하게 되면 혈관이 막히는 바람에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질식 중에서 숨이 막혔다기보다는 산소가 뇌로 안 가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 몇몇 법의학자들은 경부압박 질식사, 경부라는 게 목이라는 뜻이거든요. 한자어로. 목을 압박해서 질식사는 없다.
왜냐하면 질식이 아니라 혈관에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 건데 혈관이 압박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질식이냐 그러는데 넓은 걸로 보면 질식이라는 게 산소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산화탄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 걸 질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럼 목을 압박하는 것 자체가 뭐라 그럴까? 산소가 뇌에 공급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 경부압박 질식사로 부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저희 법의학적으로 분류가 질식사가 첫 번째가 목을 압박하는 질식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거가 있을까요? 똑같은 거 잘못 먹다가 실제로 우리가 산소가 공급되는 건 코, 그 다음에 입 안, 그 다음 어디로 가요? 기도. 그렇죠? 그래서 이 쭉 기도로 가서 어디로 가요? 기관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폐까지. 이런 걸 전체를 공기가 통하는 길이 있는데요. 이 길 중에 아무 거라도 막히면 어떻게 막히냐? 아까 얘기한 떡으로 목젖 안쪽에 사실은 식도가 뒤쪽에 있고 공기가 지나가는 길은 앞쪽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거. 목에 있는 길이 이게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잖아요. 식도는 어디 있어요? 요거 뒤에 있어요. 그래서 같은 통로를 써요. 입구를. 그러니까 어때요? 덮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때요? 밥을 먹을 때는 뚜껑이 덮이면서 식도 쪽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면 그래서 어른들이 밥 먹을 때 얘기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도 약간 좀 이렇게 열려 있는데 갑자기 막 밥이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물론 젊은 분들은 우걱우걱 먹어도 어때요? 워낙 이 근육이 덮고 닫히는 게 젊었을 때는 쉬운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뚜껑 닫고 덮고 이렇게 열리고 이런 게 이게 근육의 작용인데 이게 원활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사례가 잘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사례가 잘 들리냐면 침을 꿀꺽 삼키는 게 근육의 작용인데 이게 안타깝게 노화가 돼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음식물이 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그게 질식이 되는 거예요. 공기가 못 들어오는. 우리가 폐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 걸리는 게 노년기에 누워있다 잠을 자다가 입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자연스럽게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뚜껑이 덮이는 게 제대로 안 되면서 기도나 이 폐 쪽으로 쭉 넘어가는 거예요. 폐렴에 많이 걸리는 것도 그 이유가 많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이물질들이 들어가서 호흡을 방해하는 거. 이것도 약간의 질식의 과정이겠죠. 결론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법의학적으로. 첫 번째는 목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거. 이거는 숨길을 막는 건 아니지만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을 막는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거를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질식사에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직접적으로 이런 통로를 막는 거. 예를 들면 뭐 인절미 같은 거 잘못 먹는다든지 그러면 그 또 이 지나가는 길을 물이 막으면 뭐가 돼요? 그게 익사라는 거예요. 익사는 또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고 오늘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좀 특이한 질식사가 하나 있어요. 체위성 질식사 또는 자세성 질식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근데 오늘 왜 다시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제 최근에 발생한 3세 어린이 태권도장과 관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숨은 뭐가 쉰다고 그랬죠? 숨은 사실은 폐가 쉬는 게 아니라 갈비뼈 사이 근육, 횡격막 기억나시죠? 멋진 육체미를 가지신 분들 톱니근, 광배근 등 쪽에 막 넓은 근육 이런 것들 헬스 하신 분들 다 아마 근육 아실 텐데 이런 근육 모두가 뭘 담당해요? 네, 호흡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을 담당하는 근육이 병들면 이것도 질식이 생길 수 있어요. 유명한 병이 뭐가 있어요? 루게릭병. 숨을 쉬는 근육을 제대로 못 쓰게 되니까 안타깝게 질식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자세성 질식이란 거는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떤 자세 때문에 산소를 공급받을 수 없는 자세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를 변경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축구에서 골 넣고 와 그다음에 세리머니를 하면서 엎드렸어요. 근데 그때 친구들이 와서 막 축하한다고 세리머니 할 때 덮잖아요. 좋긴 좋은데 어때요? 친구들이 한 층, 두 층, 세 층 덮이면 막 숨이 막히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비켜 막 이러는데 욕하면서 저리 가! 문제는 어디에 갇힌다든지 아니면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든지 아니면 잠들었다든지 이러면서 이 자세를 변경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3세 아이가 태권도장에서 그러면 사망한 케이스 어떻게 됐냐? 태권도장에 그 사범님 중에 원장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원장님이 체육관 가면 매트가 있잖아요. 푸른색 매트. 그걸 돌돌 말아서 이렇게 딱 보관할 수도 있고, 그럼 매트에 돌돌 이렇게 말면 그 구멍이 가운데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구멍에 이 아이를 거꾸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장이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다른 볼일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를 꺼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 이 아이를 그대로 놔둔 거예요. 27분간. 그러면 애가 숨을 쉬기가 그 안이 비좁겠죠. 또 결정적인 게 거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구나무 서보셨겠지만 한 몇 분이나 있을 수 있어요? 좀만 있어도 머리에 피 쏠려요. 막. 그리고 어때요? 얼굴에 피 쏠리는 거와 목에 피가 쏠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머리에 그리고 목에 피가 쏠리게 되면 목에는 목동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목동맥, 목정맥이라는 게 양쪽에 있다고 그랬죠. 이 목동맥에 있는 부분에 신경다발이 지나가는 부위가 있어요. 근데 그 부위가 이렇게 동맥이랑 정맥이 부풀어 오르면서 어떻게 돼요? 동맥이 이렇게 커져봐요. 누르겠죠. 신경다발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이 신경다발에 뭐냐? 이건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고 호흡의 근육들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해요.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켜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하라면 심장도 천천히, 호흡도 천천히 뛰게 하는 그런 신경다발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비좁은 데서 호흡하기 어렵죠? 근데 거꾸로 얼마나 있었어요? 20분 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장도 천천히 뛰고, 그러면 뭐가 제일 큰 타격이에요? 뇌. 그렇죠?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왜? 좁은 공간. 그리고 거꾸로 됐기 때문에 신경다발을 건드려서 심장이랑 호흡이 천천히 신경의 영향으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물속에서 숨 참아 보신 적 있죠? 아무리 뛰어나신 분도 한 5분 이상 버티기 어렵지 않나? 보통 일반 분들은 1분만 있어도 힘들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질식의 과정이 1에서 1분 30초까지는 누구나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하고 숨을 들이셔야 돼요. 근데 그때 만약에 숨을 못 쉬게 되면 한 1, 2분 있다가 후 하고 막 이번에 이산화탄소가 쌓이니까 그게 엄청나거든요. 막 격렬하게 해요. 그러다 막 경련이 일어나면서 사망하게 돼요. 그 기간이 5분에서 15분 사이예요. 전 세계 기록은 15분쯤 돼요. 예, 근데 이 아이는 몇 분 있었어요? 이 안에? 20분 넘게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당연히 멈췄죠. 심장은 살릴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극적으로. 근데 뇌가 너무나 오랫동안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는 사실 금방 어떤 특이 부분은 손상이 돼요. 뇌 저산소성 손상이 있게 되면 뇌가 부종이 생깁니다. CPR 같은 걸 하면서 심장을 돌려도 이미 뇌는 심한 저산소성 허혈이란 건 허기지다 할 때 허자고 피가 부족하다 그래서 허혈성 손상을 입게 되면 이게 뇌가 연화라고 그래서 물컹물컹, 원래 부침용 두부인데 순두부처럼 됩니다.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부검할 때 그런 뇌 저산소성 손상이 있는 경우는 이게 막 너무 흐물거리는 뇌가, 보통은 부검하기 전에 냉장에 시신을 보관하게 되면 부침용 두부보단 단단한 치즈처럼 되거든요, 뇌가. 근데 그런 뇌부종을 겪었던 뇌는 순두부처럼 너무 이렇게 막 연화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걸. 그래서 그렇게 변형된 상태로 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이 튼튼해지라고 보냈고 건강해지라고 또 사회성 있고 태권도장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아이에 대한 뭐라고 할까? 장난도 아니고 이건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안전사고가 조금 아이들을 좁은 곳에 놔둔다든지 아이들한테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렇게 줄 있죠? 블라인드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줄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이것도 아이들은 사실 조그만 아이들은 갖고 놀아요. 그러다 빙빙빙 갖고 감고 놀고 그러는데 그 사고도 꽤 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좁은 곳에 그렇게 그 태권도 관장은 전혀 몰랐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설마 그 아이를. 그렇지만 잘못된 행동으로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잃었고, 그래서 인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나약한 존재. 숨이라는 게 우리는 늘 이걸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건 사실 굉장히 많은 근육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하고, 이것들 중에 몇 가지만 어렵게 되면 실제로는 큰 사건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 블랙 리브스 매터라고 아세요? 네, 그것도 처음에 어떻게 생기신지 아시죠? 흑인 분이 그냥 일반 시민인데 경찰이 이 분을 엎드리게 한 다음에 무릎으로 등을 눌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각하면 이제 숨이란 건 뭐가 하신다고요? 이게 통이 이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강력하게 압박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또 심장이 원래 좀 좋지 않았던 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조금이라도 산소가 들어오지 않고 이산화탄소가 쌓이면 심장에도 영향, 뇌에도 영향, 사망을 촉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망하면서 이게 이제 동영상이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분노했던 거죠. 물론 그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논쟁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의 목숨이 너무 쉽게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는 특히 아이들, 노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다? 호흡이라는 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큰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불행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특히 이제 아이들을 다루시는 분들, 그 다음에 노인분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것들을 좀 명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노화를 예방하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가 팔다리의 근육들 이런 것들은 키워서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데, 시기와 관련된 건 가장 중요한 건 천천히 부모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 실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익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익사의 정의가 있습니다. 법의학에서는. 액체가 흡입되면서 그 콧구멍부터 입안부터 시작해서 폐까지 지나가는 통로가 있잖아요. 그 통로에 액체가 차게 되면 질식이 일어나서 사망하는 거를 익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익사는 많은 분들이 막 한강에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면기에서나 고인물에서도 가능해요.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 가장 특이한 거는 김장을 담그시다가 할머니가 다라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 큰데 물을 받아놨는데 거기에 이제 갑자기 심장이 안 좋으셔서 엎어지셨는데 익사를 한 케이스도 있고요. 생각보다 꽤 있어요. 욕조에서 누워서 이제 수면을 취하다가 약물이나 알코올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 깜짝이 한 다음에 나올 것 같잖아요.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욕조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욕조 내 익수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꽤 있고요. 최근에 또 많은 거는 대중목욕탕이 인기가 옛날보다 못하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은 욕탕에 많이 가세요. 근데 그때 새벽 같은 데 이제 혼자 가시니까 갑자기 그 안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욕조 사망, 욕조 내 사망, 그러니까 이제 사우나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이렇게 논문을 낸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가장 문제가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과다하게 복용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심장 문제가 생기고, 외국은 약물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두 번째 원인은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지나친 이제 뜨거운 목욕을 장기간 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돼요.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온천에서 익사를 노인분들이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것도 역시 심혈관계와 관련돼서 발표한 논문들도 꽤 있거든요. 어찌됐든 익사는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벌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수중시체 또는 수중시신이라는 거를 좀 개념을, 법의학 강의는 아니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거라서요. 일단 물속에 시신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익사가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언덕 같은 데서 한 다음에 내인성 급사를 한 다음에 물에 굴러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물속에서 발견될 수도 있고, 이렇게 계곡 같은 데서 이렇게 발 담그고 있었는데 해서 쓰러져 갖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살인사건 같은 거 보면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교통사고로 이렇게 누군가 사망했는데 영차 하면서 이렇게 호수 같은 데 이렇게 유기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물속에 있는데 뭐 상어가 물었다든지 아니면 뭐 모터보트가 지나가는데 쿵 부딪혔다든지 뭐 그래서 사망할 경우에 물속에서 손상으로 사망했지만 물속에 수중 시체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물이 너무 차갑거나 이럴 경우에는 침수에 의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익사다, 이는 아니에요. 법의학 하는 사람들이 물속에서 발견된 시신이 있을 때 꼼꼼하게 부검을 하는 이유가 익사가 맞는지, 그리고 익사가 맞더라도 혹시 다른 요인은 없는지, 또 익사가 아니라면 어떤 게 원인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뜨겠지만 그 옛날에 박소영 법의관이 와서 아내를 눌러서 사망케 했던, 그것도 익사긴 한데 사실 몸 전체에 다른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밝혔던 것처럼 익사라고 해서 우리가 허투루한 게 아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익사는 되게 다양하게 발생한다. 꼭 수중시체라고 익사는 아니다. 이 정도가 일단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익사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름철 물놀이, 여름철이 이제 많이 지나갔지만 여름철에 물놀이에서 익사는 보통 몇 분이나 걸릴까요? 이런 거 궁금해 하신 분도 있어요. 보통 법의학 교과서에는 무증상기라고 해서 물에 빠지면 1분에서 5분까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숨을 참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체내에서 뭐가 쌓여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쌓이면 그게 뇌에 숨뇌라고 기억나세요? 왜 술 많이 먹으면 마비되는 뇌, 뒤통수 아래쪽에 있는 숨뇌에 영향을 끼쳐서 호흡을 막 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막 하고 숨을 쉬게 돼요. 막 그러면 물이 훅 들어오죠. 그러면서 기침을 하게 되고 구토를 하게 되고 물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막 관사 기능이 막 좀씩 떨어져요. 이게 한 1분에서 한 3분 정도 걸려요. 그러다가 경련이 멈추면서 가사 상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한 1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고 마지막 호흡을 한 1분간 합니다. 지금까지 다 더하면 몇 분? 최소 4분에서 최대 10분. 그래도 또 항상 예외가 있죠. 세계 기록은 얼마일까요? 법의학 퀴즈에 나온 거. 산소 같은 거 안 들이마시고 진짜 물에 빠졌어요, 누가. 근데 딱 구했는데 전혀 손상 없이 말끔하게 다 나은 사람 몇 분일까요? 15분이요. 러시아에서 나온 건데 아이였어요. 차가운 물속에 빠졌는데 15분 만에 구했는데 신경학적 손상이 전혀 없이 회복이 됐다라는 레포트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익사는 분류가 한 3가지 정도로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수급성 익사라고 해서 여러분이 아는 그거예요. 물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하고 물을 들이마셔갖고 굉장히 뭐 통증이 심하다고 그래요. 고통스럽고. 수급성 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련기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호흡 정지기 때는 좀 아슬아슬해요. 꺼냈어요, 누가. 구조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운명이 반반이에요. 왜 반반이냐면 일단 뇌에 저산소성 뇌손상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조금만 있을 가능성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찍어봐야지 알아요. 엑스레이를, CT를, MRI를. 또 하나는 폐예요. 폐는 원래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공기가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물이 한번 싹 쓸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폐에 표피, 폐에 내피 이런 게 세포들이 탈락돼요. 그러면서 폐 자체가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부종이 생기고 호흡곤란 증후군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쯤 경련기가 지나가고 호흡정지기 때 구조를 했는데도 안타깝게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지연성 익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성 익사가 있고 지연성 익사가 있고 하나 더 건성 익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누가 확 밀었어요. 깜짝 놀라면서 이게 이제 미주신경이라는 게 억제되면서 여기 호흡하는 뚜껑이 닫히는 거예요. 물도 안 들어오고 공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죽는 거예요. 익사인데 특이한 게 건성 익사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아는 익사는 뭐예요? 수흡성 익사. 물을 흡입해서 생기는 수흡성 익사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했는데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게 지연성 익사고요. 또 하나가 아주 드물게 또 교과서에서 만날 수 있는 건성 익사라는 게 저는 사실 한 번도 못 봐서 그런데 본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법의학자 중에서는. 근데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그러면 수중시체는 어떻게 보이느냐? 모든 수중시체는 사실은 엎드려서 발견돼요. 물속에서. 그러니까 기마 자세라고 이렇게 말을 타는 자세 있죠? 그런 기마 자세로 물에 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시신은 여자고 엎드린 건 남자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물속 시신은 엎드려서 기마 자세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시신을 이제 확인합니다. 인양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하고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뭘까요? 검시의 첫 번째는 신원 확인, 두 번째는 사망 원인, 세 번째는 사망의 종류, 자살인지 타살인지 사고사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신원 확인이 안 된다? 그럼 부검합니다. 사망 원인을 잘 몰라도 부검을 합니다.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게 있다 경찰분들이 보시기에 경찰이 검찰에게 요청하고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부검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광진이랑 용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의 수중시체를 많이 부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신이 저한테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신이 처음에 꺼낼 때는 시신이 부패가 많이 안 됐어요. 그냥 보통이에요. 근데 옮기는 과정에서 급속도로 부패가 됩니다. 냉동실에서 해동하려고 놔뒀던 소고기를 오늘 안 먹어야지 하고 다시 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냐면 쉽게 상해요. 왜 그러냐? 이게 차가운 데 있다가 꺼내게 되면 이 자체가 급속도로 부패가 시작돼요. 세균이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물 속에 물이 많다 보니까 해동이 되면서 좀 물이 따뜻해지면서 거기에 세균이 쉽게 증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CSI라고 옛날 미국 드라마 보면 냉동차에서 보관하고 있던 시신이 떨어져서 빨리 부패돼 갖고 그리선 반장이 이건 냉동실에 있던 시신이구나 하고 추론하는 게 나와요.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래서 만약에 땅속이 1이라고 그러면 물속은 2예요. 그 2배가 더 빨리 부패돼요. 땅속이 제일 부패가 안 돼요. 땅속은 서늘하고 세균이 자라기 어려우니까 그게 만약에 부패 속도가 1이라고 그러면 물속은 2 정도 돼요. 그러면 공기 중은 어떨까요? 이런 대기 중에는 부패되는 속도가 8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패가 빨리 되는 곳은 어디예요? 땅속일 것 같잖아요, 왠지. 근데 땅속이 가장 부패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패가 안 되는 곳은 물속. 가장 빨리 부패가 되는 곳은 대기 중이에요. 이런 땅 위. 결론적으로는 시신을 인양하게 되고 그러면 그 시신에 옮기는 과정에서 빠르게 부패가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오게 되면 제가 어떻게 법의학 진단을 하게 될까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코와 입의 거품이에요. 이게 하고 물속에서 아까 참을 수 없이 숨을 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막 숨을 쉬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기도랑 기관지에 여러분 점막이 있어요. 하고 가래배는 분들 있죠. 담배 피고.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더러워지니까 거리가. 그러니까 가래가 뭐예요? 자세히 보면 끈끈하죠. 왜 그럴까요? 기도 기관지에 그런 끈끈한 액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막 자꾸 담배가 자극을 주니까 염증이 생겨서 막 부액하고 막 뱉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속에서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게 거품이 생겨요. 그 끈끈한 액체랑 이렇게 숨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코와 입에서 잘고 흰 거품이 뿜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딱 보자마자 만약에 그게 있다, 그건 익사라고 확진해도 돼요. 경찰관 분들이 확언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없다, 좀 애매하다, 또 나운둥마운둥하다, 그냥 물만 좀 나온다, 코와 입에서.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검찰을 통해서 오게 되고, 그럼 저는 뭘 보냐? 저는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기관지, 폐에서 보게 되고, 또 폐가 수흡성 익사니까 폐에 물이 차요.
그런 소견을 보고 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많이 먹게 되니까 위나 십이지장 내에도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럴 때쯤 꼭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플랑크톤은 어떻게 되나요? 플랑크톤. 플랑크톤은 규조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겉이 실리카라고 부르는 규산질로 껍데기에 쌓여져 있는 작은 생물이에요. 물속에만 있지 않고 여기에도 있어요. 자, 아주 드물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마시는 삼다수나 백산수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물에나 있었어요. 다만 한강물에 많이 있고요. 한강물에 다양한 종류, 바다에도 다양한 종류, 태화강에도 다양한 종류, 낙동강에도 다양한 종류, 좀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플랑크톤 검사를 합니다. 플랑크톤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잠깐만 뭐 크게 관심 없으시겠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폐랑 심장이랑 간이랑 신장에서 이 네 가지 장기에서 조직을 한 20g 이상 띱니다. 그 다음에 황산을 넣거나 아니면 암모니아 같은 센 산이나 염기를 부어요. 황산을 부었다면 황산을 부은 다음에 끓입니다. 그럼 어때요? 모든 단백질이 다 사라져요. 황산에 녹아서. 그러면 그걸 이제 식힌 다음에 현미경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아까 플랑크톤은 실리카라고 그래서 규산질, 아주 강력한 거에 의해서 쌓여져 있기 때문에 황산을 붓든 암모니아를 붓든 안 죽어요. 그리고 이거를 눈에 빠지게 보면서 단위 면적당 몇 개가 있는지 세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오면 익사에 좀 지표로 활용할 수 있고 안 나온다 그래서 익사가 아닌 건 아닌데 많이 나와주면 익사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막 눈에 빠지게 막 봤는데 근데 그러면 이거 모양은 누가 다 태화강, 섬진강 다 한강, 낙동강 다 검사했나요? 검사했죠. 대학원생들이 다 했죠. 벌써 갈려갖고 다 했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규조류가 그러니까 즉 플랑크톤이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플랑크톤이 결정적이다 이러는데 그냥 이제 법의학에서는 보조적 지표예요. 나오면 좋아요. 그러면 진짜 익사 맞네. 뭐 제가 지금 여러분이 질의할까 봐 다 말씀 안 드렸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물속에 빠지면 바로 떠오르느냐 이런 것도 가끔 많이 물어봐요. 익사 시신 같은 경우는 20에서 30%는 익사 직후에 떠오릅니다. 헬스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이게 좀 지방질이 많은 분도 있고 굉장히 체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또 옷을 뭘 입었느냐 뭐 오리털 파카를 입었느냐 뭐 노스페이스를 입었느냐 뭐 여러 가지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만 결정적인 건 20, 30%는 바로 떠오르지만 이제 나머지들도 다 떠오릅니다. 근데 왜 떠오르냐? 조금씩 부패가 시작하면서 떠올라요. 부패는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장. 본인의 장에서 시작하는데 장에서 그 세균이 자라면서 가스를 형성하게 되고 이 가스는 어때요? 물에 뜹니다. 익사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제 생존 수영 이런 것도 중요한데 물속에서 당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하고 숨을 들이마시면 어때요? 물속에 뜹니다. 이거와 똑같이 숨을 들이마실 때 물에 뜨듯이 가스가 형성되면 물이 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모든 시신은 부패가 되면서 다 떠올라요. 이 떠오르는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묶어 놨는데 그게 사슬이 끊기면 바로 올라옵니다. 삭으면. 결론적으로는 20, 30%는 바로 떠오르고 나머지 18, 10%도 부패가 지나감에 따라 떠오른다. 겨울철에는 부패가 빨리 진행 안 되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고 봄에 많이 시신들이 떠오르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좀 다른 거죠. 혹시 익사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거가 있으시면 댓글에 여러분들이 좀 뭐 용인될 만한 거 제가 지금 이렇게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은 많이 뺐어요. 근데 좀 끔찍하거나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그냥 공부를 한다는 생각, 유튜브를 공부를 하면서 본다는 마음으로 좀 그렇긴 하지만 공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인체와 관련돼서 언제든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익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제 이야기가 항상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볍지는 않은데요. 오늘은 조금은 어려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법의학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망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또 상당수 있습니다. 뭐 저도 지난 20년이 넘게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또 그분들의 사연을 간접적이나마 많이 듣고, 또 그분들이 남긴 유서 등을 읽고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가장 가슴에 좀 남았던 아픈 게 어느 날 한강에서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인물이 특정될까봐, 그분이 이제 혹시 가족이 보실까봐 조금 걱정은 되는데 이제 최대한 순화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부검 때 이제 한강에서 막 이제 익사된 분이 저희 부검 때에 올랐는데, 이제 경찰 분들은 왜 이걸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셨냐, 시신을. 이게 딸이 아파트에 어머니를 태우고 나가는 장면이 이제 조사 중에 나와서, 그래서 이거를 수사를 좀, 근데 어머니가 이제 노인분이시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또 혹시 또 딸이 그런 거 아닐까 하고 이제 영장을 청구해서 검사님한테 영장을 청구해서 검사님이 그래서 이제 영장 발부받아서 온 거예요. 제가 이제 부검하기 직전에 이제 경찰분이 CCTV를 찾았대요. 처음에 못 찾았다가 한강변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분이 오랫동안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이제 더 이상 약이 듣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니까 또 돈도 좀 부담도 되고 여러모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한테 부탁해서 한강에 가신 거고, CCTV에 이제 딸이 엄청 울고 있고 노인분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그런 장면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건 안 나왔지만 서서히 그런 장면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이 있어서,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비슷한 가족의 그런 비슷한 일들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근데 이제 영장은 나왔으니까 이분이 진짜로 익사인지 밝히고 신체 내부에 어떤 게 있었는지를 이제 아주 숙연한 마음으로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유서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개인적인 문제로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이상 약 먹기 싫다, 뭐 이런 유서도 있었고요. 너무 아프고 이젠 어쩔 수가 없어, 짐이 될 수는 없잖아,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를 키워주신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방황했다라는 것도 있었고, 지금 가장 힘든 건 사고가 나서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내 옆에 아무도 없다, 내 아들도 없고 내 가족도 없다, 뭐 이런 글도 보고 참으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는 주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신 분도 있는데요. 마지막 남긴 글에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사고도 잘 나는데 나쁜 놈들은 사고도 나지 않네, 나는 이 세상을 등지련다, 뭐 또 99%가 살만한 세상은 절대 오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글들도 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글도 꽤나 봤었는데요. 뭐 저러한 놈은 정말 망나니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또 남기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카테고리화를 하고 또 읽어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이런 유서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유서는 사실 몸이 너무 아프시고 생활이 너무 힘드시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글로 쓰신 다음에 마지막에 남긴 글이, 아들, 엄마가 어렸을 때 너무 때려서 미안해, 엄마도 그때 너무 젊었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뭐 이런 글을 써주고 그 아래 이제 돈을 좀 남겨놓고 이 장례치를 돈 아들한테 미안하다 그러면서 뭐 이런 글을 봤을 때 사실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도 좀, 뭐 왜 이분이 이렇게 고단한 세상에서 끝까지 이렇게 힘드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런 이제 안타까운 사연들 또 남겨진 글들로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생활의 어려움, 그들의 인생의 신선함 등을 우리가 이제 가슴속으로 공감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건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또 얼마나 또 많은 것들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케이스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정말 많은 케이스가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경우는 어느 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망한 거예요. 어떤 바깥에서. 근데 그 부부셨어요, 부부였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는 이제 스스로 이제 그런 게 분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께서는 아내분이시죠. 아내분은 막 곱게 옷을 차려입으셨는데 목을 졸린 이 흔적이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손을 이렇게 묶었는데요. 손목을 묶었는데 왜 보통 우리가 손목을 묶으면 이렇게 막 아프게 묶잖아요. 이렇게 제압을 하려고. 근데 이제 손수건을 대고 손목을 묶은 상태였고, 할아버지가 이제 스스로 그런 일을 한 상태 옆에 유서가 있었는데, 내가 아내를 사망케 했다. 그리고 뭐 용서해달라. 이렇게 짧은 것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의 목도 수건을 대고 이제 한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압한 것도 헐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오랫동안 할아버지가 작은 기업에서 성실하게 사셨고, 뭐 아주 뭐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노년까지 뭐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해서 이제 집안칸, 왜 우리 보통의 삶이 그렇잖아요. 집안채 이제 온전하게 잘 했고 잘 이제 노년 생활을 즐기시면 되는데,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이 막 사업하다가 크게 이제 뭐 잘 안 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집을 또 이렇게 좀 돈을 융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넘어가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신불자가 되고 아들도 신불자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할머니가 이제 거액에, 아주 거액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낼 수 있는 돈이 많이 없으시니까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를 사망케 하면 이렇게 상해보험이 돼요. 뭐 아시겠지만 타인에 의해서 사망하면 그런 보험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스스로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보험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의도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건 이건 촉탁살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동의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이 아들한테 그런 걸 좀 물려주고 싶으셨나 봐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아들이. 원래 그 부모님들은 끝까지,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걱정하고 뭐 그런 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너무나 힘든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거를 결론을 내리면서도 내가 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촉탁살인이면 이게 못 받거든요. 근데 마음속으로, 근데 뭐 제가 하는 일이 이거를 거짓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되게 내가 이거 죄 받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근데 뭐 저는 이제 진실만을 얘기해야 되니까 뭐 거짓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기억도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 보위적 자해의 특징은 높은 청년의 사망률입니다. 20대, 30대 너무 높아요. 10만 명당 남성 19.9명, 여성 12.5명.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게 강남에 있는 초중학교를 나왔어요. 이 남자 청년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도 특목고, 유명한 고등학교. 거기 막 되게 유명한. 그리고 이제 그 대학교는 이제 유명한 대학교.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SKY 중에 셋 중에 하나인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탄탄대로를 뭐 남들이 보기에는 뭐 가정환경도 좋고 탄탄대로인데, 이 친구가 대학에 딱 들어가고 이제 살짝 놀다가 나는 이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갖고 행정고시에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얘는 한 몇 년 준비하면 잘 될 거다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5년, 뭐 6년, 7년 그러다가 어느덧 10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군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 남자 나이가 30이 넘어가게 되면 사실 좀 조급해져요.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막 기업도 들어가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제 워낙 본인에 대한
자존감, 자신감, 그리고 주변에 대한 기대, 또 부모님들이 너는 그 돈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게 되게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오히려 이분한테는 족쇄가 되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혼자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험 생활이라는 게 이분이 좀 오랫동안 홀로 뭐 강의만 듣고 뭐 말도 없이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또 제 부검대에 오르게 된 거예요. 한강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과 여동생분이 오셨는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전혀 어머니한테는 엄마 하면서 그냥 전화하면 무뚝뚝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 누군가 뭐 살해한 거 아니냐.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제분을 잃게 되면 이게 뭔가 누군가의 희생양을 꼭 이렇게 뭔가 잘못된 사람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를 꼭 찾게 되세요. 제가 오랜 경험상 보면 부모님들은 100이면 100 다 그런 거의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 우리 딸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유서를 남긴 건 없지만 주변 친구에게 남긴 문자를 보면 참으로 오랫동안 외롭고 왜냐하면 대인관계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친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람과 만나게 되고 뭐 인생이라는 게 꼭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되셨어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가 있고 우리 인생에선 또 주변 사람들과 그거를 뭐 나누기도 하고 또 뭐 좀 속상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는 게 인생인데 이게 아마 주변과의 이런 게 없고 또 가족과도 어때요? 잘 대해주신 부모님이었지만 좋은 부모님이죠. 그렇지만 진짜로 원했던 거 아이가 원했던 거는 그만해도 된다는 용기. 너가 원하면 그만둬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얼마나 힘든지를 조금 더 커도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정말 많은 케이스가 있어서 생각이 나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서 어떤 분이 남자친구한테 이제 고민을 털어놨나 봐요. 막 정말로 가족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지금 처지, 그러니까 믿고 이렇게 했던 건데 술을 먹은 거야, 그냥 남자가. 잊자. 내일 생각하고 우리 오늘 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잠을 자러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남자가 깨보니까 그 여자분이 투신을 하려고 매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남자분이 이제 당연히 막 필사적으로. 근데 우리 영화처럼 막 이렇게 다 막 이게 드웨인 존슨이 아니잖아, 우린 다. 그러니까 여성분이 살려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울컥하고 실제로 그랬지만 막상 이게 닥치게 되면 다 후회함. 98%가 후회야, 논문에 의하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술을 드시지 말고 차라리 뭐 이제 조금 더 전문가, 왜냐면 구체적인 얘기를 했대요. 뭐 무서운 얘기를 하니까 남자도 사랑하는 마음에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술 먹고 좀만 힘을 내, 뭐 즐겁게 우리가 얘기하자, 뭐 이랬는데 이거 오히려 조금 더 그래서 결국은 여성분이 돌아가시고 남자분은 애꿎게 혹시나 남자가 나쁜 짓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조사받고 막 또 가뜩이나 사랑하던 사람이 사망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케이스가 기억이 나서 술 먹지 말고 절대로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이게 아마 공개된 유튜브에도 공개된 영상인데 이제 금문교입니다. 금문교는 높이가 거의 한 100m 가까이 된다고 해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살기가 좀 어렵죠. 근데 거기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그 밑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경찰들이. 실제로 이렇게 해갖고 살아난 분들을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 편의 기사가 있는데 인터뷰를 좀 읽어보면 뛰어내린 다음에 이제 기적적으로 경찰관 분들이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한강에서 뛰어내려도 다 살 것 같은데 많이들 돌아가세요. 경찰이 바로 출동합니다. 막 이렇게 인지하고 있다가 어디서 뭐 CCTV도 보고. 근데 이제 그때 그분들을 살아남은 분들을 인터뷰했을 때 뭐라고 하셨냐? 뛰어내리는 순간 나는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방금 다리에서 뛰어내렸다는 사실은 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때요? 이 사람 죽으려고 뛰어내렸으니까 그냥 굳건한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이 후회합니다. 이 말은 즉스 뭐예요? 또 어떤 분은 뭐라고 하셨냐? 뛰어내리고서 처음 떠오른 생각은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이 인터뷰가 살아남은 분들도 별로 안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후회한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란 분은 유대인이신데요. 원래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제 나치를 피해서 가려고 하시다가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독일의 수용소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전 가족이. 이분만 살아남았어요. 이분만 살아남았는데 이분이 한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저는 어떤 충동적이고 맹목적인 상황에 놓일 때 한 번만 더 생각하시고 응급실로 또 다른 사람의 중재를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본인한테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모두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동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